Brian Book Club Popcast Korean.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게 분석해 볼 자료가 있는데요. 네, 브라이언 북클럽이라는 유튜브 채널의 영상이에요. 북텔링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고전을 읽는 퍼포먼스를 담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그냥 책을 읽고 의미를 나누는 걸 넘어서 한 사람의 삶을 통째로 텍스트 안으로 가져오는 작업 같았어요. 네, 오늘 우리가 주목할 지점도 바로 그거예요. 이게 단순히 2500년 전 텍스트를 해설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정말 건조한 역사 기록이잖아요. 네, 정말 딱딱하죠. 이게 어떻게 갓 태어난 아들을 둔 한 아버지의 그 뜨거운 다짐으로 변모하는지 그 놀라운 과정을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이 퍼포먼스를 보면 인물이 3명 등장하죠. 네, 북텔러, 그러니까 책을 이야기하는 역할을 맡은 직장인 레리. 레리요, 네, 레리.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리스너 역할의 대학생 엠버. 엠버.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이끄는 주제자 브라이언. 이 세 사람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고전의 생명력을 불어넣는지 그 구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딱딱한 역사가 한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생생한 현재 이야기가 되는지 그 마법 같은 과정을 한번 집중적으로 따라가 보죠. 자, 그럼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북텔러 레리가 낭독한 부분이 바로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한 구절이었습니다. 고대 아테나이가 60척의 함대를 이끌고 경쟁 도시국가였던 사모스로 항해하는 장면이죠. 네, 맞아요. 텍스트를 보면 아테나이가 60척의 함선을 이끌고 출항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이 60척이 전부 전투에 투입된 게 아니라는 점에서 첫 번째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제 흥미로운 계산이 시작되더라고요. 맞아요. 총 60척 중에서 16척은 별도의 임무를 받고 빠져나가요. 따로? 네, 일부는 정찰을 가고 또 일부는 다른 동맹국의 원군을 요청하러 가죠. 그럼 이제 페리클레스 장군이 이끄는 주력 함대는 44척만 남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들이 맞서야 할 사모세의 함대는 무려 70척이었어요. 와, 44척 대 70척. 네.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건 거의 자살행위에 가까운 싸움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텍스트의 마지막 문장은 아주 간단해요. 아테나인들이 승리했다. 네, 여기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겼을까? 정말 그렇죠. 어떻게 이겼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재밌더라고요. 영상에서도 이 부분을 파고드는데 알고 보니까 사모스 함대 70척의 일종의 함정이 있었어요. 함정이요? 네, 20척은 전투함이 아니라 무장도 제대로 안 된 수송선이었던 거예요.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제 전투는 아테나이의 정예 전투함 44척하고 사모스의 전투함 50척의 대결이었던 셈이죠. 격차가 확 줄어들긴 했네요. 그래도 여전히 아테나이가 수적으로는 좀 불리한 상황이었고요. 네, 여전히 불리했죠. 그런데도 이겼다는 사실은 그 당시 아테나이 해군의 전투력이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고전 읽기에 재미가 있는데 북텔링은 여기서 멈추지를 않더라고요. 네, 이건 그저 앞으로 펼쳐질 더 큰 이야기를 위한 무대 장치에 불과했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숫자 노름은 사실 본론을 위한 예고편이었던 거죠. 텍스트의 표면을 한번 훑고 난 뒤에 주제자 브라이언이 북텔러 레리에게 툭 하고 질문 하나를 던져요. 이 질문이 모든 것의 방향을 바꿔놓습니다. 그중 16척은 다른 목적에 사용되나요? 이 질문이었죠. 네, 맞아요. 저도 처음 들었을 땐 그냥 텍스트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는 질문인가 싶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네. 근데 이 질문이 2500년 전의 역사를 레리라는 한 개인의 삶으로 그냥 확 끌어오는 마법의 주문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맞아요. 그건 단순한 사실 확인 질문이 아니었어요. 레리의 내면을 향한 일종의 초대장이었던 거죠. 초대장. 이 16척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라고 묻는 것과 같았어요. 그리고 레리의 대답은 정말 이 퍼포먼스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레리가 갑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시작하잖아요. 네, 사실 제 아들이 태어난 지 이제 3주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과 함께 고대 해전의 16척이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죠. 그렇죠. 레리는 이렇게 말해요. 갓 태어난 아이를 돌보는 데에는 44척이 아니라 60척, 아니 600척의 노력을 쏟아부어도 모자랍니다. 이제 막 아버지가 된 사람의 심정이 그대로 전해지죠.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가 아이에게 집중되어야 하는
그야말로 총력전의 상황인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이렇게 덧붙여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중 16척을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목적이 바로 지금 이 북텔링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훗날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을 해요. 정말 놀라운 비유의 전환이죠. 전쟁사 속에서 정찰과 원군 요청이라는 전략적 임무를 위해 분리되었던 16척의 함대가 네. 한 남자의 인생에서는 미래를 위한 투자, 즉 자기 개발과 성찰의 시간으로 완벽하게 재해석되는 순간이에요. 육아라는 그 거대한 전투에 자신의 모든 함대, 그러니까 60척을 다 투입해야 하는데 의도적으로 16척의 에너지를 떼어내서 자신을 위한 시간, 즉 북텔링에 투자하고 있다는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역사를 읽는 걸 넘어서서 역사 속에서 자기 삶의 나침반을 발견하는 과정 그 자체였어요. 과연 투키디데스는 상상이나 했을까요? 자신의 기록이 2500년이 지나서 대한민국에 사는 한 신생 아버지의 결의를 담아내는 그릇이 될 줄은요. 하하, 그러게요. 텍스트의 한 구절이 개인의 삶과 만나면서 전혀 새로운 서사로 폭발하는 순간이죠. 그리고 이어서 레리가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어 단어로 reinforce를 꼽아요. 네, reinforce. 강화하다, 증언하다라는 뜻의 이 단어가 또 다른 차원의 의미를 만들어내더라고요. 맞습니다. 원래 텍스트에서는 아주 명확한 군사적 의미로 쓰였죠. 16척의 함선이 원군, 그러니까 reinforcement를 요청하러 간다는 맥락이니까요. 네, 그렇죠. 병력을 더 보내서 전력을 강화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가 레리의 개인적인 서사와 결합되면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죠? 이게 단순히 군사력을 보강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게 되는 거죠. 아, 바로 그거예요. 레리가 육아로 정신없는 와중에도 시간을 쪼개서 고전을 읽고 이 북텔링에 참여하는 행위 자체가 바로 자기 자신을 리인포스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강화한다? 네, 외부에서 오는 원군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내면을 강화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증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16척의 함전이 원군을 데려와서 44척의 주력 전투를 돕는 것처럼 네네. 레리가 떼어놓은 그 16척의 시간과 노력이 그의 삶 전체, 즉 육아라는 44척의 주력 전투를 더 잘 치러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에게 이 16척의 시간은 사라지거나 소모되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나머지 44척의 전투를 더 의미 있게, 더 단단하게 치르기 위해 자신을 강화하는 필수적인 투자 시간인 셈이죠. 와, 텍스트의 단어 하나가 한 개인의 삶의 철학을 응축해서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이 된 겁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아니, 어떻게 이런 깊이 있는 해석이 가능했을까? 네, 이건 단순히 레리라는 사람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이 북텔링이라는 형식 자체가 가진 힘 덕분인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이 형식의 핵심은 참여자들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그 역할 속에서 텍스트와 상호작용하게 만든다는 점에 있어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눈으로 읽고 머리로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목소리로 직접 수행, 퍼포먼스 하도록 만들죠. 수동적인 독자를 능동적인 해석가이자 자기 삶의 공연자로 바꾸는 거예요. 특히 저는 그 주제자인 브라이언의 역할이 정말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던진 16척은 다른 목적에 사용되나요? 라는 그 질문이 없었다면 레리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브라이언은 정답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사람, 즉 촉매제 역할을 하죠. 촉매제. 네, 북텔러가 길을 잃지 않고 자신의 내면과 텍스트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도록 돕는 거예요. 이건 정말 고도로 훈련된 질문의 기술이죠. 그럼 리스너인 엠버의 역할은 뭘까요? 영상에서는 그냥 이렇게 듣고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녀의 존재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리스너의 존재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북텔러에게 엄청난 책임감과 용기를 주거든요. 그렇군요. 허공에 외치는 게 아니라 한 명의 관객, 한 명의 증인 앞에서 자신의 해석을 내놓는 거니까요. 엠버의 그 집중하는 눈빛과 경청하는 태도가 레리가 더 깊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셈이에요. 북텔러, 리스너, 주제자.
이 세 개의 축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2500년 전의 고전을 현재로 소환해내는 거네요. 바로 그렇죠. 레리가 영상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거든요. 아이가 태어난 직후에도 생각보다 빨리 복귀할 수 있었던 건 출산 전부터 계속 북텔링을 준비해왔기 때문이라고요. 그게 바로 16척의 힘을 증명하는 말이죠. 아, 평소에 꾸준히 16척을 다른 목적, 즉 자신을 강화하는 데 사용해왔기 때문에 아이의 출생이라는 인생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고 빠르게 항해를 재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북텔링이 그에게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삶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닷과 같은 역할을 한 거죠. 이런 방식을 다른 곳에도 적용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딱딱한 비전 선언문을 가지고 직원들이 각자의 16척을 이야기하게 한다면 와, 훌륭한 응용인데요. 훨씬 더 살아있는 조직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충분히 가능하죠. 혹은 아주 복잡한 과학 이론이나 법률 조문을 가지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텍스트를 내 삶의 언어로 번역하고 그 안에서 나만의 의미를 찾아내는 훈련이니까요. 결국 이 북텔링이라는 형식은 우리에게 텍스트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서서 텍스트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제안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브라이언 북클럽의 북텔링 퍼포먼스를 통해서 투퀴디데스의 전쟁 기록이 어떻게 한 개인의 아버지로서의 다짐과 성찰로 이어되는지 그 여정을 따라와 봤네요. 네,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자원 분배와 역량으로 승리한 아테나이의 44척 함대, 그 모습이 자신의 삶에서 16척의 자원을 의도적으로 떼어 미래에 투자함으로써 한 인간으로서의 개인적 승리를 만들어가는 레리의 이야기와 정확하게 겹쳐 보였어요. 네. 고전 읽기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아주 흥미로운 사례였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만약 당신의 삶을 하나의 전투 혹은 하나의 항해라고 본다면 당신이 가진 함대 중 16척은 지금 어디에 그리고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 보내지고 있나요? 당신의 삶을 더 단단하게 강화, reinforce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분리해둔 그 노력은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Brian Book Club Podcast English. Welcome to the deep dive. Today we're jumping straight into a really fascinating piece of ancient history, but with a very modern twist. Exactly. We're looking at a passage from Thucydides' History of the Peloponnesian War. Right. But our source for this isn't some dry academic paper. It's actually from a YouTube channel, the Brian Book Club. Yeah, where an office worker named Larry gave this incredible personal take on it. He's a new father, and that lens changes everything. It really does. So the mission for you listening is this. We're unpacking a single tactical decision about 60 Athenian ships and how it led to a surprise victory. And more importantly, how Larry saw his own life reflected in a choice made by Pericles thousands of years ago. It's about more than just the history. Okay, so let's dive in. The Athenians get word of something. Thucydides is a bit vague, just says hearing of this, and they set sail. They set sail against Samos. And they have a fleet of 60 ships. That's their starting number. 60 ships. That's the total capital Pericles has to work with for this entire mission. But here's where it gets interesting right away. He doesn't just throw all 60 ships at the problem. No. Before the main fight even begins, he makes a huge call. He pulls 16 of those ships completely out of the coming action. 16. That's, what, more than a quarter of his entire force? Nearly 27%. It just sounds like a massive gamble. You're heading into a battle, and your first move is to make yourself weaker. I mean, why would you do that? Well, it seems like a gamble, but it's really a calculated investment in intelligence and long-term strategy. The source tells us exactly where those ships went. Okay, so break it down for us. Where did he reallocate that power? The first group was sent to the coast of Canaria. This was absolutely critical. What area? Why there? Because that's the area facing the Phoenician fleet. Pericles wasn't just thinking about the battle in front of him with Samos. He was thinking about the next battle and the one after that. So it's a security move, a hedge against a future, possibly even bigger threat. Exactly. It's pure intelligence gathering, watching the flank. Yeah. He's mitigating a future risk before it can even materialize. That is just brilliant strategic thinking. Okay, so that accounts for some of the 16 ships. What about the rest? The others were sent to Chios and Lesbos, and their orders were very, very clear. Get reinforcements.
Ah, so he's already planning for the aftermath of the battle. He's ensuring that no matter how the fight goes, he'll have fresh troops and ships arriving. He's building strategic depth. So for you listening, just picture this. Pericles is looking at his 60 ships, not as one big hammer, but as a budget. And he's spending some of it now to guarantee he wins the war, even if it makes winning the immediate battle a little harder. And that decision brings us right to the fight itself, the Battle of Traja. Right. So after sending 16 ships away, Pericles is left with 44. 44 ships under his command and 9 other commanders. And they are about to face the Samian fleet. So what are they up against? What did the Samians bring? The Samians had a total of 70 ships. They were returning from Miletus. 70 versus 44. I mean, on the surface, that looks like a terrible trade. You'd feel like you made a huge mistake. You would. It looks like Pericles has been completely outmaneuvered. But this is the aha moment that Larry, the book teller, really latched onto. It's about the makeup of that fleet, isn't it? It's all about the makeup. That Samian fleet of 70 ships. Well, 20 of them were transports. Transports, so not warships. Not warships at all. They're basically cargo haulers. You know, vital for logistics and supply, but in a naval battle with ramming triremes, they're just big, slow targets. So the actual number of fighting ships is completely different. Completely. You take the 70 Samian ships, you subtract those 20 transports, and you're left with 50 warships. 50. Okay, so the real fight is 44 Athenian warships against 50 Samian warships. Exactly. The Athenians are still outnumbered, but it's not this insurmountable 70 versus 44. It's a much more manageable fight. And the outcome. A clear victory for the Athenians. Despite being numerically inferior in warships, they won. Which means Pericles' gamble paid off. He trusted that his 44 elite ships could handle their 50. And this is where Larry's analysis gets really sharp. He points out that the Athenians won because of the, and this is a quote, the power of Athenian sailing. So it's about quality over quantity. Skill. It's skill, it's technology, it's training. Those 44 ships were the best of the best, with crews that knew exactly what they were doing. The Samian 50 were likely a mixed bag. And meanwhile, those 20 transports are just sitting there completely vulnerable. Pericles didn't just see a bigger enemy fleet, he saw a fleet with a massive exploitable weakness. Precisely. And that idea of thinking ahead connects right back to those ships he sent to Chios and Lesbos. The word Larry used to describe their mission was reinforce. Reinforce, it's such a perfect word for it. It is, because it has that dual meaning. In the military sense, it's obvious, right? You send for reinforcements, you get more troops to make your group stronger. Sure, that's the practical application. But it also has a psychological meaning. To reinforce something is to strengthen an emotion or a belief. By sending those ships out, Pericles was reinforcing Athens' entire long-term strategy. He was reinforcing their confidence. And that's the bridge to Larry's own life, right? He takes this ancient military term and finds this profound personal meaning in it. Yes. We have to remember the context here. Larry is telling the story at the book club, and his son is only 3 weeks old. 3 weeks. I can't even imagine. Your whole world is turned upside down. Absolutely. So when he thinks about resources and effort, it's not an abstract concept. It is very, very real. The 60 ships become, what, 60 units of your own personal energy in a day? That's how he framed it. Yeah. He said he felt like he was deploying 60, maybe even 100 ships worth of effort just on the immediate needs, feeding, changing diapers, you know, the drill. The frontline battle of parenthood. Exactly. But he said he intentionally took 16 of those ships, those units of effort, and diverted them. And not for himself, not to rest. No, he reallocated them. He used that effort specifically to show his family, to show his son, who he calls Larry's son, what commitment looks like. Wow. So he's not just doing the work, he's making sure the work is seen as a lesson. His exact goal was so his son could learn from his father's actions. Those 16 ships weren't for the immediate crisis of a crying baby. They were deployed for legacy. He was reinforcing his values as a father. That makes the analogy so powerful for anyone listening. You know, you look at your own life, your job, your projects. Are you throwing all 60 of your ships at whatever's on fire right now? Or are you strategically holding 16 back for the long game? For learning, for planning, for reinforcing what really matters. And Larry gave another example of this from his own life, didn't he? He did. He talked about how he was able to come back to the book club so soon after the birth. And it was because of prep work he'd done months, maybe years in advance. He called it preparatory encyclopedia work.
So he was investing effort in the future, long before the crisis, or in this case, the happy chaos of the baby arrived. It's all about sustainability. The Korean term he used was jiseokseung. He knew he couldn't pour every ounce of himself into being a new dad because he also had to sustain his professional and creative life. He had to send his own ships to Chios and Lesbos to make sure reinforcements were coming for his other passions. It's the same pattern, the same blueprint. Pericles diverts 16 ships for intelligence and future strength. Larry diverts 16 units of effort for legacy and personal sustainability. It just brings it all home. Victory isn't always about having the biggest number on your side. It's about how you allocate your best resources. Pericles prioritized that long-term vision, which led to the 44 beating the 50. And we saw how reinforcement works on the battlefield in the Aegean, and how it works in the living room of a new father. It's about securing your future. It's a fantastic insight. But I want to leave you with one last thing to think about, a final provocative thought that maybe takes this idea of victory a step further. Okay, let's hear it. We focus on how the combat number was really 44 versus 50 because we excluded those 20 Samian transports. Right. They weren't warships. They weren't warships, but what were they? They were ships full of resources, supplies, maybe important people returning from Miletus. They represented Samos's economic power, their ability to continue the war. Very high-value targets. Extremely high value and completely defenseless once the warships were engaged. So when the Athenians won that battle, they didn't just win a fight of 44 versus 50, they potentially captured or destroyed the entire logistical backbone of that Samian operation. So the real victory was much, much bigger than the numbers suggest. Exactly. So the question for you is, how do you define victory in your own life? Is it just about winning the immediate fight? Or is it about capturing those 20 transports, the long-term assets, the strategic prizes? What are the vulnerable, high-value targets in your world that a smart strategy could secure? That is something to think about. Until next time, keep diving deep.